유영철 연쇄살인 사건. 증오가 빚어낸 그림자. 2003년 가을에서 2004년 여름. 1970년 봄, 전주에서 태어난 유영철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균열이 있었다. 가난은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그에게는 태생적인 오명이었다. 아버지는 무책임했고 가정은 돌봄의 공간이 아니었다. 소년 유영철은 학교 울타리 안에서도 겉돌았다. 또래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다 중학교를 끝으로 정규 교육의 문을 닫았다. 그에게 세상은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가진 자들은 모든 것을 누렸고 자신은 유리벽 밖에서 그들의 빛나는 풍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 소외감은 청소년기부터 절도와 폭력이라는 형태로 터져나왔다. 교도소를 들락거리며 그는 세상을 향한 분노를 정제했다. 그것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세상은 오직 가진 자들을 위해 존재하며 나는 그들로부터 배제되었다는 극단적인 피해의식으로 굳어졌다. 특히 2000년대 초 결혼까지 약속했던 여인과의 관계가 파탄나면서 그의 내면에 자리 잡았던 증오는 특정 표적을 향해 응축되었다. 자신을 거부하고 떠난 세상과 여성 일반에 대한 혐오와 복수심이 그의 정신을 지배했다. 출소 후 그는 사회에 정착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이미 마음속에는 현실을 거부하고 자신을 멸시했다고 믿는 세상을 파괴하겠다는 잔혹한 계획만이 가득 차 있었다. 돈과 여성을 향한 그의 증오는 이제 곧 폭발할 시한폭탄이 되었다. 2003년 9월 유영철은 첫 범행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다. 그의 표적은 명확했다. 자신이 평생 갖지 못했던 부를 상징하는 존재들, 즉 서울 강남 일대에 홀로 거주하는 부유층 노인들이었다. 그는 수개월간 서울 지리를 익히며 CCTV의 사각지대, 보안이 허술한 단독주택만을 치밀하게 물색했다. 그가 가진 것은 오직 망치와 둔기, 그리고 세상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뿐이었다. 첫 희생자는 9월의 밤, 서울 역삼동의 한 고급 주택에서 발생했다. 노인은 홀로 집을 지키고 있었다. 유영철은 사전에 준비된 망치로 노인을 해쳤고 집안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범행 후 그의 심장은 고통 대신 해방감과 짜릿한 우월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이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는 왜곡된 신념에 빠져들었다. 이후 몇 달간 그는 같은 수법으로 강남과 종로 일대를 오가며 유사한 범행을 이어갔다. 그의 수법은 점점 대담해지고 체계화되었다. 그는 마치 정글의 포식자처럼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데 집착했다. 현장을 깨끗이 정리하고 목격자를 남기지 않으며 경찰의 수사망을 비웃었다. 그러나 부유층 노인들로부터 얻는 금품은 그의 기대보다 적었고 이내 경찰의 수사망이 점차 좁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유영철은 새로운 표적이 필요했다. 더욱 접근하기 쉽고 실종되어도 사회적 관심이 적어 수사가 지연될 대상을. 2004년 초 유영철은 구로구의 외딴 지역의 좁은 아파트를 얻었다. 이곳은 그의 작업장이자 비밀스러운 무덤이 되었다. 이 시기 그의 표적은 성매매 여성들로 완전히 전환되었다. 그의 혐오가 가장 적나라하게 투영된 대상이었다. 그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와 전화방 등을 통해 여성들을 유인했다. 고급스러운 만남, 좋은 조건이라는 달콤한 미끼는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사회적 보호망 밖에 있던 여성들에게는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었다. 여성들은 그의 아파트로 찾아왔고 그곳에서 잔혹한 덫에 걸렸다. 범행이 지속될수록 유영철의 잔혹성은 통제를 잃었다. 그는 망치와 칼 등 단순한 도구를 사용했으나 피해자들을 해친 후 집안에 숨기거나 시신을 해체하여 유기하는 극악무도한 방식으로 자신의 광기를 만족시켰다. 이 방식은 경찰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환경을 악용했다. 피해자들이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었기에 실종 신고가 늦거나 심지어 아예 접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는 약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20명이 넘는 사람들을 살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그의 아파트는 비밀스러운 고립된 섬이 되었고
세상은 그가 만든 암흑 속에서 희생자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2004년 여름 서울지방경찰청의 형사들은 늘어나는 성매매 여성 실종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한두 건의 실종이 아니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여성들이 사라지기 직전 특정 번호로 연락했거나 특정 지역에서 마지막 행적이 확인되었다는 점이었다. 베테랑 형사들은 단순 가출이나 잠적이라고 치부되었던 사건들을 하나로 엮기 시작했다. 실종 여성들의 가족과 지인을 만나 끈질기게 탐문했고 마침내 모든 실종자가 공통적으로 한 남성, 즉 유영철이라는 가명을 쓴 인물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수사는 긴박하게 진행되었다. 범인이 연락에 사용했던 휴대전화 기록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비록 그는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수시로 이동했지만 경찰은 끈질긴 기지국 추적과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범인의 대략적인 동선과 주거지를 좁혀나갔다. 2004년 7월 15일 경찰은 유영철이 상습적으로 드나들던 서울 역삼동의 한 마사지 업소 근처에 잠복했다. 그날 유영철은 검은 옷을 입고 또 다른 여성을 유인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어둠 속에서 형사들은 그를 포위했고 도주할 틈을 주지 않은 채 그를 체포했다. 그는 저항했지만 이미 수사망은 완벽하게 좁혀진 뒤였다. 체포 직후 유영철은 경찰서에서 처음에는 완강하게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마지막 통화 기록, 그가 사용했던 둔기 등 증거들이 그의 앞에 제시되자 그는 태도를 바꾸었다. 그의 자백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냉정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자신이 저지른 총 21명의 살해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가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일관되었다. 나는 사회의 쓰레기를 청소했다. 가진 자들과 타락한 여자들을 죽였다. 이 자백은 세상에 그의 광기와 증오의 깊이를 드러냈다. 경찰은 그의 진술을 토대로 현장을 수색했고 그의 자백을 입증하는 다수의 시신과 증거를 확보하며 한국 사회를 경악에 빠뜨렸다. 2004년 9월부터 시작된 재판은 국민적 관심의 정점에 섰다. 연일 언론은 그의 심리와 재판 과정을 보도했고 법정은 분노와 충격에 휩싸인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유영철은 법정에서도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얼굴로 나는 이미 사형을 각오했다. 살인의 죄책감이 없다고 발언하며 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결국 2005년 6월 서울고등법원은 그의 잔혹성과 반성 없는 태도를 근거로 사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며 형은 최종 확정되었다.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흉악범죄로 끝나지 않았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결함을 드러내는 도화선이 되었다. 첫째, 연쇄살인범에 대한 관리 시스템의 부재가 지적되었다. 이미 다수의 전과를 통해 사회 부적응과 폭력성을 드러냈던 범인이었음에도 출소 후 어떠한 사회적 감시나 재활 노력 없이 곧바로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다는 사실은 교정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 둘째, 사회적 약자의 안전 문제였다. 초기에는 부유층 노인, 후기에는 성매매 여성이라는 사회적 보호망이 취약한 계층이 주된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가장 취약한 구성원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셋째, 사형 제도에 대한 첨예한 논쟁을 다시 불렀다. 이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에게는 반드시 사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으며 형벌의 의미와 정의 실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졌다. 유영철은 1997년 이후 사실상 사형 집행이 중단된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 현재까지도 교도소에 수감된 미집행 사형수 신분으로 남아있다. 그의 존재는 지금도 한국 사회에 흉악범죄와 정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무거운 질문을 던지는 상징적인 그림자로 남아있다. 이 사건은 현대 한국 범죄사에서 지울 수 없는 가장 어둡고 잔혹한 페이지로 기록되었다.